말도 안 되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프랑스 방산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절대적인 방산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18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긴급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지금 알아보러 가시죠. 저는 알렉상드르 르클레르, 프랑스 국방부 최고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20년 넘게 프랑스 방산업계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긴급 소집은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 피에르 국방부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폴란드가 방금 한국과 18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가 포함됩니다. 회의실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외쳤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이고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요? 더 심각한 상황은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무기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모두 우리 라팔 전투기와 르클레르 전차의 잠재 고객이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이건 분명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 라팔이나 르클레르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였어요.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수세기에 걸친 군사적 전통과 기술적 우월성에 기반한 사실이었죠.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렉상드르,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우리 무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한국 무기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위산업청 부청장이 침묵을 깼어요. K2 전차의 가격 대비 성능이 우리 르클레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작전 환경에서 검증되었고요.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술 이전을 요청하자는 겁니까? 장관이 제 발언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알렉상드르, 당신은 우리의 최고 분석가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요? 한국으로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방산시설을 방문하고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직접 조사하게. 프랑스의 군사 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미 결론은 뻔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리 없어요. 아마 그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빼앗고 있는 것뿐이겠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에펠탑이 흐린 하늘 아래 위엄있게 서 있었어요. 프랑스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이 건축물처럼 우리의 군사기술도 절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요.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이번 출장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니까요. 그 어떤 나라도 특히 한국 같은 신흥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이라니.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한국행 에어프랑스 비행기에 탑승하며 마지막으로 프랑스 땅을 밟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이것이 무의미한 여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면서 옆자리 승객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성, 아마도 한국인일 텐데 그가 읽고 있는 태블릿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문 헤드라인이 선명했습니다. 팔리시 코리언 디펜스 딜레이 게임 체인저 인 유러피언 시큐러티. 폴란드와 한국 방산 계약이 유럽 안보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제 눈썹이 자동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제 시선을 느꼈는지 태블릿을 살짝 기울여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된 고도에 오르자 승무원이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물 한 잔 부탁합니다. 음료를 받고 노트북을 켜며 한국 방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사이트부터 확인했죠. 놀랍게도 최근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프랑스 방산업계, 한국에 밀려 위기 직면 프랑스 국방부, 한국 방산기술조사팀 파견 계획 라팔과 K 전투기, 기술력 비교 분석. 기사 내용을 읽으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한국이 이미 주요 방산 국가로 부상했으며 특히 동유럽 시장에서 프랑스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라팔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막 방산을 시작한 한국이 우리를 앞설 수 있다는 건가요? 검색을 계속하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 납기 일정을 정확히 지키는 신뢰성까지.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 보였어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노트북 화면을 살짝 가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조금 전 읽은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유럽이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프랑스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유럽은 결코 프랑스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어온 군사 강국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라팔 전투기보다 나은 전투기가 한국에서 나올 리 없어요. 그건 마치 사과폰보다 더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죠. 기내식이 제공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들이 어떻게 유럽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지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무시겠어요? 승무원이 담요를 건넸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비행기가 서서히 어둠에 잠겼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방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K2 블랙팬서 전차, K9 썬더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거창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화려하다고 성능까지 좋을 리는 없겠죠. 한국 방산의 역사를 읽어내려가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니. 그것도 비약적인 속도로요. 이건 분명 한국 정부의 홍보 자료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이제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기내 조명도 취침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만약 프랑스가 정말로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적 패배를 넘어서는 문화적, 역사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진실을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한국의 방산 시설을 방문하고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평가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 날아갔고 저는 불안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옆에 더 높은 서울타워가 세워지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앞에서 프랑스 국기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시차 때문인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은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준비해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제 앞에 작은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자율주행 안내 로봇이었어요. 화면에 불어가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저를 인식한 듯 프랑스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로봇이 말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로봇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여권 확인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AI 기반 보안 검색대가 승객들을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인솔자를 만났습니다. 김민준 소령,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르클레르 씨, 환영합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가시죠. 공항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는 현대 브랜드의 전기차였어요. 내부는 프랑스의 고급 리무진 못지않게 호화로웠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소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달리 서울은 초고층 스마트 빌딩으로 가득했어요. 도로는 깨끗했죠. 곧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통신 장비, 작전 통제실 모두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 국방부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장성과 연구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르클레르 씨, 한국 방산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이지스함 등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가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수출 실적 그래프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수출액, 특히 2022년 이후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발표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상적인 성과입니다만 실전 성능은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 질문에 장성 한 명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르클레르 씨, 당신의 의구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 체계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북극권과 사막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죠.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야겠군요. 실제 훈련 현장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평택 훈련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K9 자주포와 KF-21의 실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르클레르 씨, 오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실제 무기 체계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호텔 객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성장세, 연구개발 투자 현황, 최신 무기 체계의 스펙까지 아무리 봐도 허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이야. 실전 성능을 봐야겠군. 다음 날 있을 훈련장 방문을 기대하며 내심 한국의 기술력이 과장되었기를 바랐습니다. 프랑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 모든 것이 제 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 국방부에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보다 훨씬 발전해 있습니다.
내일 실제 무기 체계의 성능을 확인한 후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훈련장에서 볼 광경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의 무기가 정말로 프랑스의 것보다 우수하다면 그것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 소령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한국군 평택 훈련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김 소령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고 그것이 왠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르클레르 씨, 오늘은 직접 우리 무기 체계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K9 자주포와 KF-21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서 평택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라서 험한 지형에서 작동하는 무기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령의 설명에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이점이 될까요? 평택 훈련장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모든 전자기기는 잠시 맡겨야 했어요. 훈련장 내부로 들어서자 광활한 부지에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K9 자주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자주포를 바라보았습니다. 외형은 프랑스의 카에사르 자주포와 비슷했지만 크기가 더 컸고 포신도 더 길어 보였어요. K9 자주포는 52구경장 155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 이상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3분 내에 6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죠.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자 김소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곧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포신을 들어올리고 표적을 향해 조준했어요. 그리고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격 후 신속하게 위치를 바꾸는 사격 후 이동 능력이었어요. 슈트 언드 스쿠트 능력이 굉장하군요. 우리 카에사르도 빠르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무심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표적 정확도를 확인했어요. 멀리 설치된 모니터에는 포탄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6발 모두 오차 범위 EM 이내였죠. 이게 정말 프랑스의 판처보다 강력하다고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김소령은 다음 장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제 KF-21 전투기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외형만 봐도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설명을 들으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직접 보는 것이 중요했죠. KF-21이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공중 기동은 믿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초음속 비행으로 전환하는 순간의 폭음, 급격한 방향 전환, 고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기동성까지. 이건 라팔 전투기와 맞먹는 성능이잖아요. 김소령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부 영역에서는 라팔을 능가합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과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서요. 우리는 최신 AI 기술을 적용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공중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KF-21과 가상의 적기 간의 교전 상황이었어요. KF-21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적기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투 드론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 전투 드론입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부터 중대형 공격 드론까지 한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드론의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프랑스도 연구 중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요?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부 모델은 이미 국경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 체계로요. 하루 종일 한국의 무기 체계를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건가? 프랑스의 방산 기술이 이제는 선도적인 위치가 아닌 건가?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소령이 말을 꺼냈어요. 르클레르 씨, 오늘 보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무기 체계의 통합성과 AI 기술 적용 부분이 놀랍습니다. 프랑스는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시스템 통합과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소령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본 것들은 프랑스 방산업계에 대한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해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프랑스 국방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정확도,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AI 기반 무인 시스템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통합과 AI 적용 측면에서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한국의 빠른 성장을 축하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프랑스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건가?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는데 프랑스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의 기술력을 믿고 싶었지만 오늘 본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선두를 달리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랑스 방산업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장을 한국에 빼앗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국방연구소 방문 일정이 잡힌 아침, 저는 이미 전날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프랑스 본국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알렉상드르, 당신의 보고서를 받았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네. 특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한 분야에 대해서.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 보고를 믿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사실 제 자신도 어제 본 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김민준 소령이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합니다. 우리 방산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주요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 과정과 기술 혁신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IT와 AI 기술이 어떻게 국방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은 서울 외곽을 지나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동 중에 한국의 방산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는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영상에는 한국의 첫 국산 소총 개발부터 시작해 K1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개발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놀라운 발전 속도군요.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죠. 하지만 방산에서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품질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 2시간 후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박태준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는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르클레르 씨,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시스템 통합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무기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사I 시스템입니다.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전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대형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모의 전장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드론, 전투기, 함정, 지상군이 각자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인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한 것은 아닌지요? 박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현재 시스템은 95% 이상 우리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AI 알고리즘과 사이버 보안 부분은 100% 국내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AI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전투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군사기술에 IT와 AI를 접목해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죠. 연구원이 시연하는 AI 시스템은 수천 개의 전투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프랑스는 전통적 방산업체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의 첨단 기술을 방산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이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방산업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편이었죠. 반면 한국은 민간 IT 기업의 첨단 기술을 방산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틀렸단 말인가? 제 중얼거림을 들은 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현대 전쟁은 네트워크와 정보가 핵심인 시대로 변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무기체계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 시설에서는 극한의 온도, 습도, 진동, 전자기 간섭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무기 체계의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실전 환경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죠. 테스트 센터의 규모와 첨단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뮬레이션 시설은 프랑스의 것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미래 무기체계 전시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체계의 콘셉트 모델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레일건 프로토타입입니다. 또한 이쪽은 양자 암호화 통신 시스템 모델이고요. 미래 무기체계를 설명하는 연구원의 눈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종합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브리핑은 한국 방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을 다루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매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모델을 추구합니다. 이 말이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프랑스의 방산 수출 모델은 주로 완성된 무기 체계의 판매에 중점을 두었지만 한국은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르클레르 씨, 오늘 방문은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특히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 그리고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프랑스도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프랑스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디지털 통합과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는 한국보다 느렸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국방부의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시스템 통합과 AI 기술의 접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IT 기업의 첨단 기술을 방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은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출장이 끝나면 프랑스 방산업계에 전달할 메시지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걷는 동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 로봇, 첨단 보안 시스템, AI 안내 서비스가 없었던 거죠. 르클레르 씨 장관님께서 내일 아침 9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을 것 같아 모든 고위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비서관의 전화를 받자마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끌고 택시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프랑스 국방부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내 보고를 믿어줄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K2 전차의 기술 사양서, K9 자주포의 성능 테스트 결과,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자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프랑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여러 고위 간부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알렉상드르, 들어오게. 장피에르 국방부 장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은 꽉 차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청장, 국방정책 담당 차관, 주요 방산업체 CEO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알렉상드르 르클레르 씨가 한국 방산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의 보고를 듣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장관의 소개로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가 프랑스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우리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의 성능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카에사르 자주포, 라팔 전투기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강조했어요. 우리의 기술력이 압도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AI 기술 적용,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 구축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알렉상드르, 그건 너무 과장된 평가 아닌가? 한국이 개별 무기 체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더라도 프랑스의 종합적인 방산 역량을 따라올 수는 없을 텐데.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와 르클레르 전차를 비교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동성, 화력, 생존성 모든 측면에서 K2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도 우수했고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간부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 무기는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이 10-20% 저렴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한국은 구매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며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는 데 개방적입니다. 셋째, 납기 일정의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평판이 높습니다. 국방정책 담당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주고 말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의 방산 생태계를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민간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 핵심 성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구매국과의 파트너십 모델을 재검토하여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장관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인가? 이 질문에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프랑스만의 강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 경험과 전통,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전히 강력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장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렉상드르의 보고와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방산업계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간부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이 여전히 파리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에펠탑처럼 프랑스의 방산업계도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방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업계 혁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시스템 통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국제 협력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방산업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받은 미니어처 K2 전차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경쟁자이자 동시에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가 된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갈지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프랑스 국방부에 던진 파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귀국 후 2주 만에 방산업계 혁신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저는 그 핵심 멤버로 임명되었어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알렉상드르, 한국과의 협력 제안서 초안이 완성되었나? 장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준비한 문서였어요. 네, 장관님.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문서를 넘기며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방산업체 간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제안서였죠. 라팔 전투기와 KF-21의 기술 통합이라 실현 가능할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두 전투기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미국의 F-35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에는 5명의 태스크포스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의 협력에 회의적이던 그들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프랑스는 변해야 합니다. 제 말에 다들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한 태스크포스 멤버가 추가 의견을 내놓았어요.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프랑스의 방산 경험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다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겁니다. 협력 제안서가 완성되고 프랑스 정부는 한국 측에 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과는 달리 제 눈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기보다는 그것을 배울 점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첫 번째 공식 협력 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방산 역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빠른 혁신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두 강점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방산 수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르클레르 씨, 앞서 말씀하신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온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전투 시스템,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양자 암호화 통신 기술 등 두 나라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이었죠. 이틀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양국은 전략적 방산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민준 소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알렉상드르 씨,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군요.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변했어요. 김소령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죠. 지금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선두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 경쟁자에게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프랑스 국방부에 복귀하자마자 한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 한국방산협력특별팀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방문 1년 후 저는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 한국 합작 전시관이었어요. 두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였죠. 르클레르 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방산 저널리스트의 말에 쑥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인데 이제는 프랑스 한국 방산 협력의 주역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현실을 직시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전시장에는 두 나라의 기술이 결합된 신형 전투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우수한 레이더 기술과 한국의 AI 전투 관리 시스템이 통합된 제품이었죠. 많은 국가 대표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외에도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까지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준 소령, 아니 이제는 김민준 중령이 된 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세계 1위 방산 강국, 이제 그 자리는 한국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김중령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1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전시회 마지막 날, 프랑스와 한국은 추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 공동 개발, 우주방위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파리의 저녁,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양국 대표단이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에펠탑과 그 옆에 투영된 서울타워의 홀로그램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만남을 상징하는 듯 했죠. 1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프랑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 정신, 빠른 실행력,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에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도자이며 미래방산 기술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프랑스는 변화했고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는 길임을 배웠기 때문이죠. 제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